네, 첫 코너 돈이 드는 뉴스로 출발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대매매 이야기를 안 짚어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 급락에 따라서 반대매매가 또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세계 증권사 담보부족 계좌 수가 이제는 12,000개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통 국내 계좌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죠. 어제 급락분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출발단에서는 흐름이 괜찮고 아직까지 이제 쇼커버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찝찝한 부분이 대기 매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9시, 10시, 오후 2시 이때 변동성 확대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10시 때 CFD 계좌가 좀 나오는데 오늘 잘 넘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제 9시가 증권사 반대매매고요. 그다음에 10시가 이제 CFD 계좌고 2시가 대략 이제 스탁론, 저축은행 등 이런 계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최악의 국면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회복된 것 같아요. 어떻게 왜 그러냐면 어제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장이 빠졌었잖아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예. 수요일 날 이제 장이 이제 좀 나름대로 반등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일단 어제 이제 장이 급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장 막판까지 4%가 빠진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수요일 날 반대매매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일부 계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목요일 날 장이 빠지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돈을 마련하던 아니면 주식을 팔던 이외엔 절대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면 뭐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마련할 수 없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돈을 마련할 수 없는 분들이 팔아야 되는데 이게 더 어떻게 심각해지냐면 수요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어치만 팔면 된다? 아닙니다. 얼마나치를 팔아야 되냐면 어제 장이 빠졌잖아요. 어제 4% 정도 빠졌잖아요. 단순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1,000만 원에 4%를 더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 8시 40분에 HTS 불이 딱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종목에 하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막판에 올라왔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어제까지 못 메꾸신 분들 오늘 아침에 하한가로 계산된 주문이 이미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보합이 체결됐습니다만 계좌에는 주식은 이미 하한가로 계산한 주식들을 수량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돈이 입금됐을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주시장이 약간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심리적으로 오늘 내가 팔아야 된다. 무조건 팔아야 돼. 이거는 죽어뜯기라도 방법이 없어요. 팔아야 되는데 일단 장이 멈추니까 기다리죠.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10시 때도 그나마 잘 넘겼습니다. 근데 오후가 딱 들어서부터 장이 밀리기 시작했고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다가오는 거죠. 오늘 안 팔면 안 된다. 팔아야 될 물량이 있다. 수급이 빠지는 거고 무조건 팔아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장은 빠지고 해서 어제 파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개인들이 파는 이유는 어제 이렇게 장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 4시쯤에 문자가 여기 보니까 뭐 12,000개 계좌, 여기 3개 증권사니까 대략 10만 개가 넘게 30만 개 계좌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 계좌들이 문자가 다 갔습니다. 30만 계좌가 오늘 중에 팔아야 돼요. 근데 오늘 종가 전에요? 오늘 종가 전에 팔아야 돼요. 오늘 돈을 마련하든가 다행히 이제 오늘 올라와 주면 담보 부족이 해소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올라오면 담보 부족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오후가 좀 불안한 거죠, 지금. 아직까지 이게 해소됐다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오후가 불안하니까 그래도 야, 오후 되면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오전에 팔아버리죠. 저는 심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일단 올라올 때 5, 6% 올라왔을 때 지금이라도 팔아서 조금이라도 건지자. 라는 어떤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예상은 최악의 국면은 오늘도 이제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 걸 받아내지 못하면 월요일에 또 반대매 나가고 극단적으로 화요일 아침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보는 게 게임 엔터주들이 공매도가 워낙 많았었다라고 엊그제 계속 언론에서 나왔는데 오늘 이제 게임 엔터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이건 쇼커버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주식시장은 정말 돈만 보고 들어가는 시장이다라는 것도 때로는 느끼셔야 되는데 이렇게 수급상 신용 매물이 털릴 거가 보인다라면 공매도 세력들은 공매도를 때리죠. 그러면 더 신용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신용 매물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하는데 생각보다 오늘 쇼커버링이 빨리 들어왔다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다행이에요.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다행이에요. 근데 어제 통보받으신 분들 중에 오늘 팔아야 된다는 거. 신용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신용은 기다리면 안 줘요. 오늘 팔고 내일부터 주가 급등해서 3,000포인트 가면
어제 오늘 판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신용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신용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무섭다 해도 2020년에 잊혀졌어. 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3월 초부터 빠지기 시작했다가 3월 15일, 16일에 이제 신용 반대매가 다 털리고서 올라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용 잔고를 보면 그때는 이제 주식이 동학개미 운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대략 신용 잔고가 한 10조 정도였었습니다. 10조 정도 했는데 3월 15일 날 얼마까지 없어졌냐? 5조까지 줄었습니다. 보름 만에 5조가 나갔어요. 보름 만에 5조가 나갔고 지금 이제 신용 잔고가 대략 한 20조지만 최근에 20조고요. 원래 지금 이제 높아했던 거 보면 한 23, 4조 대 물량들이 지금 나온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한 17, 8조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계산해 보면 아직까지도 금액으로 보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오후까지 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면 오후까지 시장이 여기서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이제 좀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야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했던 분들이 매물들이 일시에 확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매물을 부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오후까지 중요한 것은 2시까지 버텨줘야 돼요. 2시까지 버텨주면 그나마 나름대로 지금 일중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적어놓고 지금 이제 2시까지 이걸 버텨주게 되면 신용 매물은 일단 한숨 돌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2시 이후에 갑자기 이게 상승폭이 꺾이면 급격히 꺾일 겁니다. 왜냐면 어제 통보 받으신 분들이 오늘 빨리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팔려는 욕심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파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야 오늘 담보 비율 올라왔으니까 좀 버티겠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먼저 던지는 사람이 장땡이다. 속된 말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오늘은 배제할 수 없어요. 단기 수급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논리로 이 주식이 좋냐 안 좋냐 이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지금 수급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오늘 그다음에 월요일 꼼꼼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반대 매매가 출회되는지 여부도 봐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철저하게 펀더멘털 다 필요 없고 수급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특징을 보이는 게 급락 아니면 급등이에요. 쇼커버 물량 말씀을 주셨는데 하락에 베팅했던 이제 공매도 세력이 하락이 안 되고 올라가면은 그게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빨리 그 공매도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서 이걸 메꿔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런 연쇄 작용입니다. 그게 아니면 시장이 빠지면 또 빠진다고 걱정해서 회피 매물이 또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하락이 시작되면 또 급락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꼭 물량 체크는 장중에 계속 수급 상황 따져보셔야겠고요. 일단 오늘은 그래도 무난한 이 시각까지는 흐름입니다. 월요일까지 그래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 제가 볼 때는 화요일까지는 좀 봐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화요일 날 보는 게 뭐냐면 오늘 빠지게 되면 내일 반대매매 나가고 그게 화요일 정도 되면 보통 이게 이렇게 반대매매가 많이 나갈 게 한 3, 4일 정도면 피크를 찍어요. 그게 이제 2020년 3월 달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매수를 하게 되면 말일날 보유하게 되는 윈도우 드레싱 물량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 물량도 좀 들어올 수 있고요.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약간 감안해 보면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극단적인 상황은 화요일까지는 걱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화요일날 이후부터는 조금 안정권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니면 도네요. 지금은 수급장이라 이게 수급장은 더군다나 지금 심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제 통보 받으신 분들의 불안감을 촉발을 시켜버리면 주가 급락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오후 지났는데 안 밀린다, 안정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닥이네, 좀 사도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대기 세력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지금은 수급장이다. 그 점을 강조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반대 매매 관련 이슈 먼저 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또 걱정되는 게 이제 환율이죠. 13년 만에 처음 이 숫자를 봤습니다. 1,300원 돌파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사실 이거를 누를 만한 당국의 카드가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00원임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환율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거를 지금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었지. 근데 이 정도라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압박, 이런 무역 수지 적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7월 달이 되면 지금 미국은 75bp 금리 인상을 예고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쉽게도 글쎄 아쉽다라 표현하긴 뭐 하기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일시적으로 계속 받다가 지금 이제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걸로 바꿨는데 엊그제 한은에서 네. 그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혔죠. 우리는 지금 이 물가 압박이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이 없다. 미국처럼 빅스텝을 밟을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 당국자의 공식적인 입을 통해서 언론에 이미 배포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미 금리 역전 현상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율 압박이 더 있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나름대로 또 이쪽 뭐에서는 또 말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코멘트는 금리 인상의 빅스텝을 밟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 예. 금리 역전 현상을 용인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예. 환율을 만약에 지금 이제 뭐 통화 수합 얘기 나오고 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논쟁에서 벗어났다고 봐요.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환을 방어하려고 든다라면 이거는 통화 수합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통화 수합을 했어야 되느냐 안 했어야 되느냐 논쟁은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 네. 통화 수합 하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건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7월 달에 있을 금리 역전 현상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같기 같아요. 때문에 네. 다음에 연준에서 빅스텝 네. 혹은 자이언트 스텝만 밟아도 그러면은 금리 역전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미국이 75bp인데 우리가 50bp를 한다 하더라도 금리 역전이고 25, 지금 예상으로서는 25bp를 25bp.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50bp 정도 격차가 벌어지죠. 그렇게 된다면 과연 글로벌 자금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지난번에 우리가 원앵커를 한번 다루긴 했잖아요.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지금 좀 뭐 전반적인 부분들 여러분이 다 느끼실 거예요. 지금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주시장이 빠지고 경제가 악화된 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예. 더군다나 2020년처럼 갑자기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변수, 누구나 알 수 있는 외부적인 변수가 부딪혔을 때는 그래도 야 이걸 피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좀 쓸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경기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다기보다 어쨌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이고 신용도 개인들이 쓴 거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어떠한 얘기도 없다라는 것이 많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는 된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체력상 이 환율을 감당할 만큼이 된다고 보시는지.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 체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네. 글로벌을 따라갈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을 따질 때는 아니다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미국이 올리는 상태에서 지금 지난번에 원앵커도 정리한 거 보니까 영국도 갑자기 25bp 계획도 예. 올렸죠. 홍콩도 올리고 호주도 올리고 다 올리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자기네 나라를 살필 것인가 글로벌 경제 내에서 우리를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 것만 보고 있자라면 이미 여기는 다 올리는데 우리 가계 부채 때문에 못 올려. 그러면 상태에서 딱 봤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야 한국은 2% 금리 주는데 미국은 3% 금리 줘. 그럼 난 한국에서 돈 빼서 미국으로 갈래. 이게 더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여기도 봐야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가계부채 문제, 더군다나 영끌 문제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거 두 마리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는 게 정책 당국자인데 이것에 대한 결단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안으로 굽었다라는 거고 이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예. 일단 시장 참여자로서는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정책 당국에서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당연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경제 상황이나 환율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멀티플을 많이 받았었던 일명 그런 성장주들, 이제 거품이 껴있는 성장주들이 주가 눌림을 받을 그럴 여건이 충분히 이제 한계 기업들이 네, 나타나기 되고 시작할 거고요. 금리가 있다라는 올라가게 말씀이신 되면 것 더군다나 같아요. 이제 기업들의 투자도 감소할 거고요. 뭐 이런 지금 뭐 일부 기사들 뭐 M&A도 하려다 멈추고 뭔가 이제 투자를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돈을 쓸 때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뭐 보너스 받고 막 이럴 때는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점심 때 스테이크도 먹고 막 하다가 지금 야 이거 뭐 15,000원짜리 내가 먹어야 돼? 그냥 간단하게 먹자. 7,000원짜리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경제 위축으로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다 같이 뭐 손잡고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세이지만 앞으로는 살아남을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다음 기사 열고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규모 수주 공시가 예, 나왔어요. 예.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규모거든요. LG 머티리얼즈, 삼성 SDI와 8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 다음 보겠습니다. 2차 전지용 일렉 포일 장기 공급 계약이고요. 물론 이제 한 번에 다 수주되는 건 아니고 나눠서 가겠죠. 음극 집 전체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필수 소재 쪽인데요. 지금 LG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3조 한 중반대일 거예요. 근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장기 계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LG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보면 뭐 매각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잘 못 갔거든요. 근데 오늘 또 급반등을 하고 있어서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체크하고 이건 좀 계세요? 이제 일진 멀티의 시각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조. 일진 멀티리얼즈의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한 5천억 정도였어요. 5천억 정도 했다가 지금 이제 올해 예상치가 한 9천억 정도, 한 1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8조라니요. 1년에 1조 매출하는데 8조라니요. 이거 어마어마했습니다. 놀랍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2030년까지예요. 그러면 대략 1년에 한 1조씩. 이게 뭐 하반기에 몰려 있긴 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대략 한 1년에 1조씩. 그러니까 지금 1년에 1조 매출하는데 여기에 1조가 더 붙었어. 그럼 2조 매출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물론 영업이익률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매출 가치가 2배가 늘었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일진그룹에서 이제 그 지주회사 요건이 되다 보니까 매각으로 이제 나와버린 거죠. 일진그룹에서 버렸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는 게 동박인데 네. 동박을 1만 톤 추가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약 1,500억 정도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커져가니까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일진그룹이 고민을 했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주회사를 가려면 여러 가지 이것을 지분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또 일진 머티리얼즈를 계속해서 키워가자니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일진그룹은 머티리얼즈를 이제 시장에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대기업들이 이걸 봤는데 이제 롯데는 포기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는 좀 꺼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시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출처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장기 계약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좀 박하게 들어가는 건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매출의 2배로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삼성과의 8조 매출에서 이익을 안 남겨도 돼. 이것을 근거로 해서 8조에서 들여놓은 이익만큼만 우리가 투자해서 회사 규모를 키워놓으면 앞으로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도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면 돼. 일명 깔고 가는 거군요. 이거 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 전략들이 네.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삼성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고요. 삼성 거는 고맙게도 우리가 공장 증설하는 데 정도의 영업이익만 내주면 돼. 그럼 우리가 이 규모가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더 싸게 팔 수 있겠죠. 그 원가 경쟁력도 생기고요. 다른 데랑 협상 경쟁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M&A 판에 있어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매력이 확 올라가는.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이거가 없었으면 일진 머티리얼즈 사서 내가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막 골치 아플 텐데 이게 해볼만 하네. 이제 단가 두드려 보겠죠. 예. 여기서 얼마 남지? 공장 증설하는데 얼마 들어가지? 이러면 이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거래처를 여기다 끼워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 남을지 이제 셈법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만의 그 호재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장은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증설을 했죠. 다 증설을 했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이쪽 관련 기업입니다. 최근에 유럽은행에서 한 2,800억 데려다가 이제 지금 증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이쪽 시장 커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로는 일진 머티리얼 매각 관련해서 뭔가 기존의 이 뉴스만 갖고도 좋은데 근데 이 기존 이 뉴스는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에 가까운 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8조에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지금 M&A 이슈랑 맞붙어버리면 동그라미 2개짜리입니다. 폭발적인 플러스 알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것을 잘 터뜨렸다. 이게 이제 뭐 당장 어제 계약을 어제 얘기가 된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일진그룹에서 이미 지금 일진그룹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매각한다라는 것은 일진그룹은 아예 그냥 지금 이제 그 창업자 3세니까 좀 이렇게 그분의 의지인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것을 지금 시점에 터뜨린 것도 일진그룹이 나름대로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장에 매물을 딱 내놔서 2차 전지 동박업체니까 제값을 받을 것이라고 봤는데 예.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죠. 더 주식시장도 빠지고. 예. 그러니까 야 이렇게 팔아서 우리가 제값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이게 있잖아. 이걸 터트리자 해서 딱 해서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이건 제 인사이트입니다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이게 뭐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마무리해야 싶습니다. 될 시간이라 예. 단답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그럼 지금이라도 삽니까? 저는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오케이. 예. 예,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